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업재무 11주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주차 강의 주제는 자본 비용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하려면 자본을 조달해야 되고, 그리고 조달한 자본에 대해서는 자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본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본 비용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 강의에서 다루었던 자본 조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본 조달은 주로 이제 시설 자금을 조달하는 문제를 다루는 거라고 했고요. 그 운전 자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여기서 다루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이 크게는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은행에서 빌리는 차입금이나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차입금이나 회사채 발행을 하거나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그 보통주를 발행하거나 우선주를 발행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금융 상품이 개발되면서 그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성격을 조금씩 갖고 있는, 양쪽의 성격을 다 갖고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증권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바로 옵션부 증권이에요. 그래서 스탁 옵션이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수의상환사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기업이 이런 것들을 발행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죠. 그런 것은 어떤 때는 타인 자본, 어떤 때는 자기 자본, 이런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게 됩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자본 비용의 의미가 뭐냐는 것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에 따라서 자본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이 다른데 어떻게 산출하게 되는지를 소개할 겁니다. 특히 타인 자본 비용을 사용하면서는 그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데, 채권자에게 그 이자 비용이 세법으로는 이제 손금 처리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금을 줄여주는 감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본 비용의 산출 방법을 소개할 겁니다. 자기 자본 비용의 산출 방법. 또 회사가 타인 자본, 자기 자본을 동시에 조달해서 그 투자를 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자본 규모가 커지고 투자 규모가 커지면은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에 그 평균 자본 비용, 그러니까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을 적용을 하게 돼요. 그렇게 자본 조달 방법이 여러 가지가 되면은, 그럴 때에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의 산출 방법,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차도 첫 번째 자본 비용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타인 자본 비용은 어떻게 구하냐, 자기 자본을 조달할 때는 어떻게 자본 비용을 산출하냐, 그리고 가중 평균 자본 비용 두 개,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을 함께 조달할 때 자본 비용은 어떻게 구하냐, 평균에서 구한다. 그러니까 평균 자본 비용이죠. 그리고 가중치를 이용한 평균 자본 비용이다. 그래서 이제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비용의 이제 그 기초 개념인데요. 자본 비용은 자본을 사용하는 대가입니다. 그렇지만 금액으로 나타내지는 않고요. 퍼센트로 나타나요. 왜냐면은 그 금액은 사람들마다 빌리는 돈의 규모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억을 빌리는 회사도 있고 10억을 빌리는 회사도 있으니까 그거를 그 금액으로 나타낼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시킨 퍼센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빌려서 1년 동안 30만 원을 사용한다. 30만 원의 이자를 준다. 또는 대가를 지급을 한다. 그러면은 200분의 30 해가지고 곱하기 100 해서 15%가 되는 거죠. 15%. 그래서 퍼센트로 나타나요. 항상.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금리가 몇 퍼센트냐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 비용은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본 비용이 높아지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해봐야 그 자본 비용 지급하고 나면은 남는 게 없으니까 경제성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투자 활동이 위축되죠. 그런데 이제 자본 비용은 돈을 빌려 쓰는 기업의 입장에서 얘기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얘기는 돈을 빌려줌으로써 얻게 되는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 비용이 낮아지면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겠죠. 자본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 비용은 우리가 이제 기업 재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그 돈을 빌려 쓰는 대가, 그게 자본 비용이고 그 투자자의 입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대가를 받는 것은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자본 비용과 수익률이라는 말이 그 동전의 앞뒷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본 비용이란 말도 쓰고 어떤 때는 수익률이라는 말도 써요. 그래서 자본 비용을 얘기하면서 수익률이라고 그 대신 쓰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바로 이런 자본 비용의 양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 조달 방법이 다양해요. 우리가 앞장에서 차입금, 회사채 발행, 보통주 발행, 우선주 발행 이런 정도를 살펴봤지만 옵션부 증권까지 이렇게 살펴봤지만 그걸 말고도 유보이익을 발행한다든가 뭐 리스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식의 그 또 다른 자본 조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달 방법이 그 다양하더라도 결국은 재무상태표의 대변에서 보면은 부채와 자본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눌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중간적인 그 옵션부 증권 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제 옵션을 공부하면은 자세히 알게 되겠지만 옵션부 증권도 그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채 전환사채다 이러면은 전환사채 안에는 주식으로서의 성격이 얼마 들어있고 회사채로서의 성격이 또 얼마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쪼개서 하나는 이쪽에다 집어넣고 회사채 부채에다가 하나는 이쪽 그 자본 쪽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무상태표에서 부채와 자본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 사용 대가는 타인 자본 비용이라고 하고 자기 자본의 사용 대가, 자본 사용의 대가는 자기 자본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본 비용. 먼저 타인 자본 비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인 자본 비용이라는 차입금 또는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에 대해서 그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원금 사용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율로. 그래서 퍼센트로 나타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하냐? 차입금을 B라고 하고 1년 동안에 지급하는 이자를 I라고 하면은 타인 자본 비용은 보통 KD로 표현을 해요. 이 D는 첨자예요. 첨자, 아래 첨자. 그래서 KD는 이 D는 이제 debt란 뜻이에요. debt. 그래서 부채. 그래서 타인 자본 비용은 이렇게 측정을 한다 이거. 이게 뭐예요? 그 B분의 원금분의 이자. 그 이자는 연 단위로 지급되는 이자를 얘기합니다. 연 단위로 지급되는 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200만 원을 빌려서 30만 원의 이자를 1년 동안에 30만 원 이자를 준다. 그러면 이제 이 15%가 바로 KD가 되는 거죠. 15%가. 그런데 이자 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 이자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손금 처리가 돼요. 세법으로. 그래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얼마나 줄어드냐? 지급이자 때문에 줄어드는 법인세 금액은 이자 금액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I 곱하기
곱하기 세율, 법인세율. 이만큼 줄어들어요.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00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100이에요. 영업이익이. 그러면은 세금이 40%라 합시다. 세금이 40%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40을 빼고 60이 순이익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회사가 그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고 해봅시다. 부채를 빌려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영업이익이 100이어도 이자가 이를테면은 30만큼 나갔다고 해봅시다. 이자를 30만큼 줬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30을 빼고 나면은 이제 70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세율 40%를 곱해야 돼요. 그러면은 세금이 얼마가 되냐면은 28이 되죠. 그러면은 순이익이 70에서 28을 뺀 42가 되는 거죠. 그렇죠? 42가 돼요. 그럼 세금이 40에서 28로 줄어들었잖아요. 이렇게 줄어든 금액이 얼마예요? 12 아닙니까? 12. 그러니까 12는 여기서 요 30이 이자라고 했는데 30에다가 곱한 법인세율 아까 40%라고 했죠? 법인세율 40%. 그러니까 여기에 0.4 이렇게 해서 12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만약에 부채를 쓰지 않았으면은 40이었을 텐데 부채를 써서 이자가 30만큼 나가기 때문에 세금이 28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얼마 줄어들었어? 12만큼 줄어들었는데 그 12라는 숫자는 바로 이렇게 나온 거다. 그래서 세금을 줄여주는 이 효과를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세금을 줄여주는 이 효과까지 감안해서 타인 자본 비용을 측정을 해야 되지 않냐?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 200을 사용하는데 30만큼 이자를 준다고 그랬죠? 그 앞에 예제에서. 그런데 요게 세금을 얼마만큼 줄여준다고 했어요? 12만큼 줄여준단 말이에요. 30 곱하기 0.4만큼. 12만큼 줄여주니까 200분의 28이니까 몇 프로가 됩니까? 14%가 되겠네. 그렇죠? 그런가요? 30에서 그 세 30 곱하기 4 12만큼을 줄여요. 그러니까 30에서 18 빼면 12군요. 14가 아니고 그러니까 12가 되는 거죠. 3, 4, 12. 다시 계산합시다. 그러니까 30에서 12를 빼니까 18이 됩니다. 18. 그러면은 200에서 아까는 200에서 30 지출하기 때문에 그 15%라고 했지만 200에서 실제로는 18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9%가 되겠군요. 9%. 세금을 빼고 난 다음에. 여기에는 세금을 고려하기 전에는 아까 15%였죠? 15%. 그런데 세금을 고려하고 나면은 9%가 된다. 타인 자본 비용이. 그래서 그 타인 자본 비용 KI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KI는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KI는 여기다 씁시다. KI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B분의 아까는 그냥 I였는데 I가 아니라 여기서 그 I에서 I 곱하기 T만큼을 빼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요거는 B분의 I하고 1-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게 아까 10KD였죠. 그러니까 KD에 결국 1-T만큼을 곱하면은 KI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15%의 그 타인 자본 비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타인 자본 비용이 15%라고 했는데 이자 비용까지 감안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KI는 KD 곱하기 1-T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5% 곱하기 1-0.4 그러니까 이게 바로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9%가 된 거예요. 9%. 그러니까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은
세금을 고려하기 전 타인 자본 비용에 1-t를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간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기업이 1,000만 원만큼 차입해서 매년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한대요. 그럼 타인 자본 비용은 1,000만 원분의 100만 원 해서 10%가 되죠. 그런데 법인세율이 만약에 20%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는 이자를 100만 원씩 지급한다니까 100만 원 곱하기 20%에서 20만 원이 바로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비용 처리되면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 그 금액이 20만 원 되다는 거죠. 그래서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은 그러면은 결국 1,000만 원에서 80만 원을 이자를 부담하는 게 되니까 8%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KD 곱하기 1-T 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죠. 10% 곱하기 0.8 하니까 8%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줄여주니까 이자 사용에서 나가는 그 거래처에게 주는 돈은 그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주는 돈은 100만 원이지만 세금, 정부에 내야 될 세금을 20만 원 줄여주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결국 순수하게 부담하는 금액이 80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분의 80만 원 해가지고 8%의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용을 한번 봅시다. 자기 자본 비용. 다시. 예, 됐습니다. 자기 자본 비용이라는 것은 이제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주주에게 자금 사용의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유보이익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주식을 발행한 주주에게도 자금 사용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 이제 좀 의문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채권자는 분명히 그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고 하면 은행이 채권자가 되는데 은행한테는 일정한 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주주는 출자한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무슨 자본 비용을 주느냐?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주가 출자할 때 왜 출자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배당을 받으려고 출자할 거나 배당이 없으면 그래도 주가라도 오를 수익을 생각하고 출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배당을 못 받게 되거나 주가가 안 오르게 되면 이 주식을 갖고 있겠습니까? 갖고 있지 않죠. 그럼 내다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기업 가치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그 기업은 채권자에게와 마찬가지로 그 주주에게도 일정한 수익이 되도록 배당을 주거나 아니면은 주가 상승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을 바로 주식에서 발생하는 자기 자본 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주는 자본 비용은 명시적인 자본 비용이지만 이 자기 자본 비용은 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implicit cost of capital이라고 그러니까 암묵적 자본 비용, 묵시적 자본 비용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이것도 자본 비용은 자본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자기 자본 비용은 어떻게 측정하냐? 아까 얘기했지만 자본 비용은 기업의 입장에서 얘기고요.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에요.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 우리가 주주들이 주식을 사면서 이 정도의 수익률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20%의 수익률은 생각을 하고 이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가 5%밖에 안 준다. 은행 금리밖에 안 된다. 이러면 주식을 팔아가지고 은행에다 예금을 하죠. 그러니까 그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이자율보다 높아요, 항상. 그래서 그 관계를 나타낸 게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식인 CAPM이에요. 그래서 CAPM이 ERI는
RF 플러스 ERM 빼기 RF 곱하기 베타 I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 이때에 그 어떤 주식의 베타를 이 식에다 대입을 하면은 기대 수익률을 구하잖아요. 그 기대 수익률이 바로 KE 자기 자본 비용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본 비용은 KE로 표시해요. E는 이제 아래 참자고. 그러면은 왜 K2로 표시하냐? 이거는 이제 지분의 자본 비용이라고 해서 equity, cost of capital of equity라고 해서 K2로 표현을 해요. 자, 이런 예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진기업의 그 주식 베타가 1.5예요. 은행 금리는 10%고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14%입니다. 그럼 대진기업의 자기 자본 비용은 얼마냐? 그거는 대진기업의 주식을 사는 사람이 기대하는 균형 수익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수익률만큼 안 주면은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기업 측에서는 그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그 기업의 베타예요. 대진기업의 베타. 그러니까 여기서 CAPM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 CAPM이 그 베타와 기대 수익률의 관계식을 의미하니까. 그러면 ERI는 RF. 요게 그 은행 금리입니다. 은행 금리. 그리고 ERM은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주가 지수의 변동률을 얘기해요. 주가 지수의 변동률. RF는 은행금리라고 그랬죠. 무위험 수익률이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은행금리예요. 그러니까 은행금리 10%,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주가 지수의 예상 변동률이 14%래요. 그래서 14% 빼기 10 곱하기 1.5 하면 16%가 나오는데 이 16%가 바로 대진 기업의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수익률은 해줘야 주주들이 떠나질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16%는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본 비용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WACC라고 해요. WACC. 그래서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이렇게 해서 요 앞자를 따서 WACC라고 합니다.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비용을 함께 조달해서 사용하는 경우 전체 자본에 대해서 부담하는 평균 자본 비용이에요. average cost of capital. 그래서 보통 이거는 K5로 표현을 해요. K5. 타인 자본 비용과 그러면은 이제 평균을 낼 때 가중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라는 걸 쓰는데 가중치는 뭘 쓰냐? 전체 자본 중에서 개별 자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그러니까 전체 자본이 100억인데 만약에 80억을 부채로 쓴다. 그러면은 100분의 80억이 부채고 100분의 20이 바로 자기 자본의 가중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K5는 이렇게 구합니다. K5는 그 KI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세금이 있으면은 세금 효과까지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 얘기예요. 그래서 KI와 KE 자기 자본 비용, 타인 자본 비용과 자기 자본 비용의 평균인데 평균을 계산할 때는 전체의 자본 중에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기업 가치고 여기가 부채 가치, 여기가 자기 자본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V분의 B 하고 또 K2에는 V분의 S 해가지고 이거를 더해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WACC가 되는 거예요. 산출 방법, 이 식은 바로 요 의미입니다.
사례를 보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앞서 제시된 대진 기업의 자료를 이용해서 이 기업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해보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대진 기업의 그 자료 보니까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을 계산했을 때 아까 8%였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본 비용은 CAPM을 이용해서 고려했으니까 16%가 됐어요. 근데 부채 비율이 100%라는 얘기는 재무상태표에서 요곡과 요곡, 부채와 자본의 크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100%라는 거는. 이것분의 이것이 부채 비율이니까. 그러면은 8%와 요 타인 자본 비용 8%와 자기 자본 비용 16%의 평균이어야 되는데 평균이 전체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용이 반, 2분의 1이고 부채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반, 또 2분의 1. 이래가지고 더해서 그러면 24가 되죠. 그러니까 12%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뭐 8%하고 16% 더해가지고 24니까 그냥 나누기 2해도 12% 아니냐. 그거는 부채 비율이 100이기 때문에 우연히 이렇게 갖게 된 거고 만약에 부채 비율이 달라지면은 예를 들어서 부채 비율이 200%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부채가 2배가 되는 거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200%면은. 그러면 그때는 8% 곱하기 3분의 2 그리고 16%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값이 그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자본에서 그 각 자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가중치로 평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어디에 이용하냐? 자본 조달 방법을 결정하는 데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어떤 조합으로 자본을 조달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와크가 가장 작게 해야 된다. 와크가 가장 작게 되는 방법으로 자본을 조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했었죠. 재무상태표를 중심으로 재무관리의 기능을 학기 초에 얘기했었는데 이때 이쪽은 투자 결정이고 그래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쪽은 자본을 조달하는 건데 자본을 조달할 때는 자본 비용을 극소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본 비용을 극소화시키고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면은 바로 기업 가치가 이제 극대화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 가지 자본 조달 방법이 있을 텐데 그때 와크가 가장 작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 가치 평가. 기업 가치는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를 그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VBS라고 해서 이게 재무상태표라고 하면은 손익계산서에서는 그 영업 이익,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영업비용 빼고 영업이익 나오고 이자 빼고 순이익이 나왔죠. 그럴 때 요 영업이익이 바로 V가 창출한 성과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크면은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또 그 말은 자산이 좋은 거일수록 영업이익을 많이 벌어들인다는 거죠. 그럴 때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는 요거를 할인을 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요 가치를. 영업이익의 현재 가치.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영업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OCF. 영업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이 자산의 가치를 구해내요. 그럴 때 할인율로 바로 와크를 쓰게 됩니다. 그 와크를 할인해서 그 산출한 현재 가치가 기업 가치의 평가다. 그러니까 와크가 작을수록 그 현재 가치는 할인율과 역관계에 있으니까 와크가 작을수록 기업 가치가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투자안을 평가할 때도 이 와크가 이용이 돼요. 투자안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투자안에서 기대되는 미래 현금 흐름이 있을 텐데 그것을 와크로 할인해서 구해요. 그래서 와크가 작을수록 투자안의 가치가 작아지는 거죠. 투자안의 가치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 비용이 낮게 조달을 해야 그 투자안의 가치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투자안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10%의 자본 비용으로 조달했고 어떤 사람은 8%의 자본 비용으로 조달했다. 그럼 8%로 자본을 조달한 사람이 더 유리한 거죠. 그거는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그 투자안의 가치가 커진다는 겁니다.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적용한 사례를 종합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방백화점을 설립하려고 해요. 그런데 백화점에서는 매년 10억 원의 영업 현금 흐름이 예상된대요. 백화점을 세우면은 이제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선상에 나타나면은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하는데 계속 10억씩을 벌어들인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부채 비율을 100%가 되도록 자금을 조달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부채 비율이 400%가 되도록 조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방법으로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좋을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채 이자율, 타인 자본 비용은 다 10%예요. 그런데 부채 비율 100%가 되도록 자금을 조달하면은 자기 자본 비용은 16%지만 400%가 되도록 자금을 조달할 때는 자본 비용이 23%가 된대요. 부채 비율이 높으면은 자기 자본 비용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16에서 23으로 바꾼 거예요. 부채 비율이 높으면은 자기 자본 비용이 상승을 해요. 그게 이제 재무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부채 사용할 때 좀 안 좋게 나타나는 효과죠, 그게. 그럼 어느 방법으로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좋을까 해봤더니 첫 번째 100%의 자본 비용이 되도록 조달한다. 그러면은 지금 법인세율이 20%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타인 자본 비용 10%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은 10 여기에 있는 것처럼 10 곱하기 1-t 0.2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용은 16%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 부채 비율이 100%라니까 요거하고 요게 똑같으니까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더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게 12%가 나와요. 그럼 매년 10억씩 벌어들이는 연구연금의 현재 가치는 그 할인율로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기업 가치는 바로 10억을 12%로 나눠준 연구연금의 현재 가치 구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83억 3천이 바로 왕방백화점의 기업 가치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와크와 기업 가치를 한번 구해봐요. 두 번째 방법에서도 그 부채를 쓰면은 세후 타인 자본 비용 8%를 가지고 타인 자본 비용으로 하고 자기 자본 비용은 부채를 사용하면은 더 높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16%에서 부채를 더 많이 사용하니까 부채를 여기서는 400%를 사용하니까 400%라는 거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예요. 그 상대적 크기 비교가. 그러면은 8 중에 5분의 4가 8%에 적용이 되고 자기 자본 비용 23%로 증가한 것은 23 곱하기 5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구하면 11%가 돼요. 11%. 그러면은 매년 10억씩 벌어들이는 왕방백화점의 기업 가치는 얼마냐? 연구연금 10억 원에 11%로 할인한 얼마예요? 90억 9,900만 원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왕방백화점의 기업 가치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왕방백화점의 기업 가치가 이게 더 크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으로 그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본 비용에 대한 강의를 마쳤고요. 좀 숫자들이 나와서 헷갈릴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그런 숫자를 가지고 따라가면서 예제를 풀면은 그 본문에서 잘 이해 안 됐던 것이 구조적으로 이해되어져서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간단한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본 비용은 기업이 자본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라는 거고요. 조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타인 자본 비용을 구할 때는 지급 이자가 비용 처리가 되니까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를 고려해서 타인 자본 비용을 산출해야 되고, 자기 자본 비용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한 게 CAPM이에요. 그래서 베타와 기대 수익률의 관계식을 통해서 구한 그 기대 수익률을 자기 자본 비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비용을 함께 평균을 내서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투자 자금을 일부는 타인 자본, 일부는 자기 자본으로 조달했을 경우가 그런데, 이럴 때는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을 구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구한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을 와크라고 하는데, 와크는 기업의 가치와 투자한의 가치를 산출할 때 할인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와 투자한의 가치는 분수값이니까 분모에 있는 할인율과, 즉 여기서는 와크죠. 역관계에 있게 되는 얘기죠. 그래서 와크가 낮으면은 기업 가치, 투자한 가치가 높아지고, 와크가 높아지면은 기업 가치, 투자한 가치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자본 구조와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아까 우리가 부채를 사용을 할 때 부채 비율이 이렇게 되면 100%고 이렇게 되면은 400%고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거는 자본 구조가 다른 거예요. 자본 구조를 나타낼 때는 대표적으로 부채 비율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 구조의 의미를 소개하고, 부채를 사용하면은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완전 자본 시장이라면 부채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소개한 자본 구조 이론이 있는데요. 이게 밀러와 모디글리안이라는 두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자본 구조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가 좀 쉽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완전 자본시장에서의 자본 구조 이론을 소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적 자본 구조라는 게 존재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